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유 경제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이제 같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공유 경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은 미국의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님이 처음 사용했는데 2008년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공유 경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새로운 말이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공유 경제는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진 보면 뭔지 아시는 분? 예? 우버 택시. 맞췄습니다. 우버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버. 오, 많이 아시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1, 2학년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우버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잘 안 들어왔는데 공유 경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하게 스타트업 중에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스타트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회사의 가치가 큰 기업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공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름이 우버예요. 그러면 우버는 뭘까요?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사용자가 봤을 때는 그냥 택시예요. 택시. 주변에 많이 있죠. 택시 업체. 택시들이 굉장히 전통 산업이잖아요. 그죠? 택시는 뭐 그냥 차를 가지고 사람 태우고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뜨는 산업이 아니라 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버는, 네, 손 들었는데, 예, 인공지능도 나중에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버는 굉장히 제가 이제 택시 업체랑 우버랑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왜 비교했냐면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우버의 기업의 가치는 600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680억 달러. 680억 달러면 기업의 가치가 75조 원이에요. 75조 원이면 얼마나 그 금액이 대단한 금액이냐. 현대자동차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그 기업의 가치가 27조 원이에요. 자동차 엄청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우버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는 75조 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말 글로벌 탑 5에 드는 자동차 회사인데 기업이 27조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우버는 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지금 불과 8년밖에 안 됐어요. 8년 된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제조를 지금 수십 년을 했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27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는 이 공유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이 기업들의 기업의 가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우버라는 기업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으로 떠올랐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이게 대표적인 공유 경제의 예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혹시 보신 분?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죠? 에어비앤비. 이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전통적인 산업으로 보면 민박업이에요. 민박업. 그렇죠? 집에 남의 빈 방을 그냥 빌려서 빈 방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죠. 만약에 제가 나와서 제 민박업체 해요.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여기 보신 분들 뭐지? 그냥 민박업 그냥 동네 아저씨들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공유 경제 기업이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어비앤비와 호텔 어떻게 다를까요? 에어비앤비나 호텔은 산업으로 보면 호텔은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별 5개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모텔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서비스와 플랫폼의 차이예요. 서비스는 일정한 퀄리티를 갖추고 제가 만약 호텔을 만들어요. 그럼 돈을 투자를 해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호텔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객들이 와서 사용을 하죠. 이 호텔은 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이 회사는 직접 이 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들, 전 세계에 있는 개개인들이 누구나 이 공간을 자기의 있는 공간을 쉐어해서 공유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오일장 있죠. 오일장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마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호텔이나 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개인분들이 누구든지 이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버는 누구든지 기존의 택시 드라이브 하려면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고 택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버는 그런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차가 있고 일정 수준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으면 누구든지 택시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다 집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기존에 민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전문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자기 공간이나 아니면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저 친구가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 집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네. 여기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설명인데 에어비앤비도 2008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35조 원. 엄청나죠. 방을 공유해주는 웹사이트랑 앱을 만들었는데 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보다 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요. 호텔을 직접 만들지도 않은데 호텔 산업을 이끌고 있죠. 전 세계 191개국에 34,000개 도시에 34,000개의 집이나 호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4,000개의 도시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각 도시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지금 213개의 나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북한이나 이런 나라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08년에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은 5년 동안 에어비앤비 그 창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시리얼을 팔았대요. 시리얼을 뭔지 알죠? 많이 드시죠, 시리얼. 그래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했는데 사용자를 사용하는데 플랫폼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5년 동안 돈을 못 버는 거야. 사용자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5년은 시리얼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시리얼.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바마 뭐 시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걸 이제 운영해서 그 5년부터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은 35조 원. 아까 보셨죠? 25조 원이 현대자동차의 기업 가치예요. 엄청난 이런 지금 공유 경제에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을 공유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저희가 명품도 공유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 글로벌 스타트업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공유 경제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또 다른 한 사례를 제가 공유 경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죠? 위워크. 그렇죠. 여기 위워크 한번 들어보신 분? 신문 한 분? 네. 두 분? 예, 신문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중학교 1학년인가요? 네. 예. 그럼 신문은 잘 안 보시죠? 네. 예, 신문 보기 시작하세요. 신문. 예, 신문 보셔야 돼요. 연예 신문 말고 경제 신문들을 주로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도 뭐 종이 신문은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보시는데 위워크는 이게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위워크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위워크 뭘 것 같아요? 위워크는 사무실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실을 공유를 해야 될까요? 네, 사무실 값이 비싸죠. 맞아요. 네, 굉장히 비싸요. 위워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위워크는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첫 창업을 미국에서 했어요. 뉴욕에서 했는데 제가 첫 창업을 했을 때 뉴욕에는 제가 2009년에 미국으로 가서 2011년에 제가 첫 창업을 했는데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첫 번째 저희 집에서 창업을 했어요. 집에다가 주소를 해서 창업을 하고 처음에는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스타벅스 가서 뭐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제가 한 2개월 만에 이제 위워크라는 데서 첫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2011년 4월에 창업을 했는데 얘네들은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아마 2008년인가 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창업자들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큰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뉴욕에 가보면 건물들이 거의 다 100년 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한국은 뭐 30년, 40년 되면 다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 살 때는 제가 있었던 아파트도 10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근데 오랫동안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맨하탄이나 저희가 보면 화면 보시면 뭐 대단한 건물들이 많은데 거의 다 100년 정도 된 건물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1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스타트업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노트북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제조업 기반의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얻어도 전체 큰 건물을 하나 다 빌리거나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굉장히 큰 건물들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은 임대할 수도 없어요. 기본 임대하는데 임대하려면 10년을 계약을 해야 돼요. 10년을 공간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지금 빨리 크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안에 이 기업들이 0원에서 75조 원, 뭐 30조 원 그러면은 직원들도 갑자기 수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매일매일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런 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은 다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 최근의 사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본 기업이 위워크라는 곳인데 얘네도 공간을 임대하고 나서 이 공간을 이제 다른 기업에도 이제 공유한 거예요. 같이 사용할수록 월세를 또 받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이 임대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존의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들을 고객 대상으로 했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몇 명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제조업은 적어도 몇백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죠. 그 정도 규모가 뭐 적어도 20명, 30명은 있어야 제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팔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인터넷만 있으면 거의 다 창업하죠. 요즘에 창업은 거의 컴퓨터 한 대로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 아니면 2명, 3명
많아야 5명이면은 다 창업을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한 명을 또 뽑았다가 또 뽑고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워크는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서 공간별로 5명 쓰는 공간, 3명 쓰는 공간, 2명 쓰는 공간 이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달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 쉽게 해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처음 창업할 때 위워크라는 데서 창업을 하게 됐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해서 그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산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때 저도 사실 이 위워크라는 사업을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한국에 이 사업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번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저는 이제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2011년에 이제 그때 처음 이 업체를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들도 기업 가치가 22조 원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뭐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 집을 공유하는 거, 사무실을 공유하는 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이런 공유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혁신의 최고의 혁신 기업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버에 대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죠? 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요. 앞으로는 지금 많은 이제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버 드라이버들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우버 사업자들이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차만 있으면 우버 드라이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버 드라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쌓여요. 이 사람이 어떤 고객이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가고 그 운행할 때 어떤 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와 이 경로를 설정을 해서 갔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쌓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엄청난 많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냐? 우버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자동차가 생기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앞으로 고객이 누가 그 콜을 부르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목적지까지 어떻게 빠르게 도착해 주는지 이걸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거의 이제 지금은 자율주행차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운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시험 주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운전자가 없어요. 운전자가 없이 택시가 내가 부르면 자동으로 와서 목적지에 바래다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공유경제 기업들의 특징은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인공지능 사업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공간을 원하는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의 사용 형태와 사용자들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이런 관광지를 가고 어떻게 이제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서비스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형태가 달라져요. 지금 우버는 혁신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우버가 혁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택시업을 하던 분들은 점점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민박하던 분들도 이제 에어비앤비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일의 형태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조직에 속하지 않고 단기 계약을 맺으며 일하는 독립형 경제 활동을 말한다. 혹시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들으시죠? 네, 이제 한번 오늘 배우세요. 오늘 배운 게 여러 가지 있죠. 공유 경제도 배우셨고 긱 이코노미도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배우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커서 그냥 삼성이나 공무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점점 일의 형태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생 고용을 해줘서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평생 일을 했죠. 근데 제 친구들 또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지금 39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39도 안 됐는데 벌써 다 퇴직을 했어요. 거의 39세도 안 돼서 벌써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새로운 일자를 또 찾게 되죠. 계속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에 들어가면 끝났어요. 그 기업에서 평생 나이 뭐 60 정도 돼서 은퇴하고 한 7, 80, 한 20년 정도 퇴직금 가지고 살다가 죽었죠. 근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120살까지 살게 될 거예요. 120살. 평생 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공무원 하면은 언제 은퇴하죠? 60세 되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죠. 일반 기업들은 60세까지도 안 가요. 요즘에는 거의 45, 50도 안 돼서 다 퇴직해요. 그럼 나와서 하는 게 뭐죠? 치킨집이죠. 그죠? 거의 90%가 망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대부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뭔가 만들어서 쉽게 이제 식당을 열거나, 그런데 대부분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직업에 대한 변화가 직업의 변화를 빨리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냥 나중에 커서 그냥 직장인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직장이 평생 이제 뭔가 고용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요. 지금 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냐? 저는 이미 제 일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희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긱 이코노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이 있고 각각의 그 전문가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을 평생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평생 책임질 수도 있었는데 평생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계약하고 이런 이제 투잡, 쓰리잡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긱 이코노미가 아까 공유 경제랑 연결해 보면 우버 드라이버들은 다 긱 이코노미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만 돈을 벌어가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동차로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에어비앤비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20대, 30대 중에 에어비앤비로 돈 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도 꽤 많고 이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어를 못하면,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에어비앤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객들을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즘에 20대, 30대 분들 중에는 언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냥 기존의 뭐 직장 생활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공간들, 뭐 오피스텔을 임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점점 산업이 공유 경제로 가고 있고, 일은 이렇게 프리랜서라든가 어느 한 조직에 속해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기 이코노미에 제가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가 꿈이신 분 계신가요?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개발자. 요즘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이에요. 저희 회사에 이제 개발자가 4명이 있는데 다들 연봉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못 주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들 돈 많이 버셨어요. 개발자분들이 요즘에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어느 한 회사에 소속돼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젝트 단위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속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로 긱 이코노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프리랜서들을 중개하는 지금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런 긱 이코노미 산다. 제가 오늘 이제 공유 경제 말씀드렸고, 긱 이코노미 제가 말씀드렸고, 일자리가 형태가 이제 바뀌는 것들, 그리고 한 가지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아시는 분 들어봤다, 설명하실 수 있다. 플랫폼이 뭐예요? 예, 네, 읽어보세요. 뭐예요? 네? 뭐라고요? 네, 공유경제도 플랫폼이에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하나의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판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자도 오고 수요자도 오고, 그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내가 우리 집 빈 공간을 공유해서 수익을 벌기도 하고, 나는 그 번 수익으로 다시 뉴욕이나 파리에 가서 에어비앤비를 또 활용하면서 나는 공간을 임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동시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플랫폼입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죠. 차를 내가 몰고 있는 차를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 개방과 공유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보면 이 플랫폼은 이게 플랫폼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버는 기업의 가치가 큰 이유가 이런 플랫폼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큽니다. 에어비앤비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플랫폼의 특징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과 공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크게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지금 외국어 어학학습 플랫폼 직톡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저희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유 경제이자 플랫폼인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 P2P로 개인과 개인, 여기 영어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있겠죠? 영어 하시려면 영어 잘하는 방법 제가 오늘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뭐 여기 저희 때는 막 열심히 단어 암기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영어 공부 왜 하죠?
외국어 공부 왜 하냐면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여기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수영할 때 어떻게 하면 수영 잘할까요?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거 열심히 보면 수영 잘할까요? 그거는 열심히 보면 누는 수준이 높아져요. 하지만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면 박태환처럼 안 돼요. 왜냐? 나는 내 몸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나도 저병 해야지. 하지만 내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연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거는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들 공부만 하고 있죠. 연습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물에 수영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외국인을 만나면 분명히 아는 건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허우적거려요. 왜 그러냐?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외국인하고 100시간 이상 대화해봤다. 원어민하고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명? 두 명? 대단하시네요. 외국인하고 10시간 이상 대화해보신 분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연습을 그만큼 하신 거죠. 수영을 만약에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100시간 이상 수영 연습을 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일단 물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언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였고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네, 저는 첫 창업이 7살 때 첫 창업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4살이라고 했죠. 창업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는 7살 때 창업했어요. 7살이면 사실 별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7살 때 저한테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산골이에요. 경북 청송인데 저희 집에는 5집밖에 없었어요. 동네에. 근데 저희 친구들은 많았어요. 근데 7살 때 저희 동네에는 마트가 없는 거예요. 슈퍼마켓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간식도 사 먹고 싶고 한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때 세뱃돈을 받아서 5,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정도면 꽤 지금의 한 5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때 제가 과자를 사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제 친구를 데려가서 마트에 가서 5,000원치 사서 이 과자를 친구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저도 먹었죠. 이게 제가 어릴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업을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제 스토리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첫 창업을 두 번째 창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됐는데 저는 2009년 7월 13일 날 뉴욕에 도착했어요. 근데 10일이라는 것은 저는 회사를 3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딱 그만두고 300만 원을 들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런 저에게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뉴욕으로 가요. 여기가 JFK 공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여기 뉴욕 모습인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네, 제가 사진 좀 찍을 줄 알아요. 잘 찍었죠?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이라는 이 맨하탄이에요. 맨하탄이라는 곳인데 전 세계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월스트리트 많이 들어보셨죠? 다 맨하탄에 있고 전 세계적인 방송사들, 언론사, 뉴욕타임즈, CBS 무슨 방송국들도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 갔던 곳은 인터내셔널 센터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갈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매일 이 인터내셔널 센터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매일 대화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3개월을 매일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옆에서 듣고 말하는 걸 따라하면서 3개월 하니까 그때부터는 꿈을 꿔도 영어를 꾸고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영어가 익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빨리 언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 되돌아보면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언어를 배울 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6개월 만에 언어를 배우는데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6개월이면 배워요. 그 친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연습을 해요. 외국인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언어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닫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됐죠. 예,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만나서 맨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뉴욕에 가서 거기 박물관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 예, 여기는 식당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딱 나이가 30이 됐을 때 제가 인생 목표가 30이 됐을 때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뉴욕에서 3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디서 하지? 한국에 돌아가서 창업을 할까? 뉴욕에서 할까? 생각하다가 뉴욕에 어차피 할 거면 둘 다 맨 땅에서 헤딩 하는 건데 뉴욕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버드케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저기 보이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2달 동안 하다가 위워크로 가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타벅스는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마존에 있는 ABC 애니멀 프렌즈라는 책인데 그림책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미국인들에게 무슨 책을 팔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자산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 가봤더니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책을 인쇄하려고 하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존이랑 구글의, 애플의 아이북스라든가 이런 디지털 북 시장에 저희는 런칭을 하고 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랑 돈을 좀 벌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개발도 하고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했던 게 뭐냐면 recommend.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recommend.com 추천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인맥 추천 사이트예요. 지금의 링크드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것을 제가 이제 2012년 이때 개발해서 런칭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예, 런칭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좋은 개발자를 많이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다 다 투자를 했는데 제가 번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고 미국에서 좋은 개발자는 너무나 인건비가 비쌌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베타 런칭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세 번째는 금융 쪽으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70, 80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 저희같이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언어를 공부하거나 공부하러 미국에 가지 저처럼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제가 했던 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여기 있는 폴 라이언이라는 분하고 이제 금융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작년 연말에 2,5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제가 했을 때는 코인이 그때 당시에는 한 30만 원 정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한국에 돈을 이제 보낼 일이 많았는데 기존에 송금을 할 때는 금액이 한 번 500만 원 정도 송금할 때 수수료가 한 5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 가상화폐를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거의 무료로 이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사업 기회들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면 좋은 사업 기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제가 적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미국 사람한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공짜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진국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창업을 하고 나서 뉴요크에 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주말에 한국어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로 한국어 학교를 열었는데 1년 만에 학생이 한 8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늘어나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이제 맨하탄에다가 한국 학교를 세우고 그걸 코리안 컬처럴 센터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또 뉴욕에 가시면 코리안 컬처럴 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거기서 이제 여기 뉴요크라는 데인데 제가 이제 주말마다 했던 게 이분들을 데리고 한국어를 제가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불러서 제가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직접 이제 큰 공간을 얻어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뉴욕이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달에 월세만 한 500만 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마침 그때 인터내셔널 센터라는 곳이 문을 닫아서 제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잉글리시 라운지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1대1로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네, 다음. 네,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여기 센트럴파크인데 센트럴파크에 가서 이제 맨날 캠프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계속 친구가 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뉴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저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뭘 할까?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했던 제가 코리아 컬처럴 센터와 더 잉글리시 라운지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결합해서 Share Your Knowledge, 지식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은 직톡이라는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직톡이라는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앱스토어라든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둘 다 이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앱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원어민 전문 선생님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음성으로 통화도 가능하고 화상으로 통화 가능합니다. 이게 다 데이터 통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카톡으로 무료로 친구들이랑 통화하잖아요. 그것처럼 무료로 전 세계인들하고 통화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나랑 통화할 사람은 비용을 내 하면은 자기 시간을 팔 수도 있어요. 세부 프로필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올려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한국어로 대화를 해주면 저는 돈을 벌고 그 사람은 소량의 비용을 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 시간에 저희가 한 5,000원 정도 내면 배울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 보통 5,000원에서 한 3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선생님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다음 페이지. 예, 지금은 저희가 언어교환 어플로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한 4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제가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 친구가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외국어 학습자와 외국인 전문가들이 같이 대화하는 내용을 빅데이터화해서 이걸 인공지능에 넣어서 빅데이터로 넣어서 이제 앞으로는 언어를 로봇이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실제 원어민들하고도 대화를 연습을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하고 인공지능과 대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애플 시리는 다 아시죠? 여기 계신 애플 시리는 알지만 여기 애플 시리로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
애플 시리는 한국인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영어로 발음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률이 50% 이하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한국 분들이 영어로 발음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만드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다음.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여기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10의 쿠폰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저희 앱을 다운받을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세요 돼 있는데 제가 추천 코드를 뉴욕이라고 영어로 뉴욕이라고 치시면 자 $10를 각 그 회원가입한 분들에게 저희가 다 충전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선물로 이 코드를 제가 적용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앱을 다운받을 때 추천이 넣으세요 하면 뉴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코드를 넣으시면 $10. $10면은 얼마죠? 11,000원 정도, 11,5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고요. 빠르게 지금 끝내려고 빨리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